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어김없이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원일이 민성기 선기자도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전해드릴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처음으로 청와대 밖으로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유경수 여사 묘소에 성묘를 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성기 기자. 네. 저 사진은 청와대에서 찍어서 언론에 공개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행원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설이나 추석 전후에서 그 부모님의 묘소를 성묘를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설 전에 성묘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성묘를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이 탄핵 이후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혹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사진을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조금 전 사진은 이번에 혼자 가서 성묘한 사진이고 지금 나오는 사진이 자료화면 같죠? 안정문 전 수석 얼굴도 보이고 이 사진은 지금 옛날 자료화면 같네요. 예. 네. 그런데 청와대가 보통 박근혜 대통령이 현충원 찾아서 뭐 묘소에 참배한다 이런 얘기들 언론이 잘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청와대 나름대로는 뭔가 계산과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는 분명하죠. 그렇게 보여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과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탄핵 결정된 이후로 공적으로 알려진 활동은 지난 1월 초에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이제 알려졌었죠. 당시에 또 보도도 청와대에서 제공한 자료만 가지고 보도를 했었고요. 이후에 또 국민과의 뭔가 교감을 얻으려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관해서 역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취소를 했죠. 그래서 현충을 방문했던 걸 가지고 지금 청와대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된 점 원한을 씻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업적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나마 혹시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묘소를 참배하는 모양은 남은 전통적인 박정희 지지 계층을 혹시 끌어모으려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그냥 방문했던 참배했던 소식 정도만 전해줬다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사진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국립현충원 갔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몰랐죠. 아니, 그동안에도 몰랐어요. 예. 그동안에 추석, 설 해가지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참배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청와대 참모들 이제 해석에 따르면은 아니 부모님 묘소 이제 한번 가본 건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과잉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진 보시면 좀 사진이 좀 엉성하지 않아요? 이게 좀 화소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 저게 청와대 그 대통령 사진은 원래 전속 사진사가 지금 그 구도나 이런 거 다 정교하게 해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진이 좀 엉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적 메시지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이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탄핵 주말 뭐 하면서 지금 탄핵 반대 시위들 많이 있잖아요. 이른바 박정희 향수와 그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그런 이 반대 여론에 좀 그 어필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은 가능한 사진입니다. 정치적 해석을 청와대에서는 경계를 하는데 뭐 당연히 이런 사진을 공개하면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겠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동안에도 그 성묘를 갔다 오면 나중에 청와대 참모들이 비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알려주긴 했죠. 그런데 사진을 저렇게 공개한 건 처음이고 그리고 이게 수행원이 가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사적으로 그럼 가서 찍었다는 건데 그걸 다시 언론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탄핵 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만우 원장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건재하다, 여전히 뭔가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민성기 기자나 원일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좀 보수층이 일부 지금 집결하고 있는 곳도 있고 소위 뭐 태극기 민심 주장하는 그런 세력도 있으니까 저는 그쪽을 겨냥해서 좀 동정심을 좀 유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 기자는?
살아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사진은. 어떤 정치인의 행보가 사진과 동영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생존해 있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살아있다, 그리고 보수층 결집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에는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탄핵 소추가 인용, 즉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실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 설 연휴 앞두고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호남 지역의 표심을 두고서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동시에 호남 찾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못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영상 보시고 저희가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의 앞에서 이 문재인 이번도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신 것을 호소드립니다. 제 손 잡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저를 강철 요정으로 불러주십시오. 강철수 별명 처음 붙여주신 곳이 바로 여기 광주라는 거 아십니까? 별명에 따라서 정말 작년 총선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제 손 잡아주시겠습니까? 저를 강철 요정으로 불러주십시오. 두 사람의 호남 분들에 대한 구애가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호남은 지금 야권의 심장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국민의당에 안겨주면서 소위 안철수의 부활을 가져다 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 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지금은 역전이 돼 있는 문재인 대표한테 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을 감안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 민심의 회복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총력전을 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력전을 벌였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번 호남 방문이 지지율 끌어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안철수 전 대표를 앞서갈까요? 호남에서. 지금 저 쟁탈전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연말 연초 이 중차대한 시기에 호남 민심 쟁탈전이라는 이슈만 놓고 딱 보면은 저는 문재인 그 대표 쪽의 판정 승이죠.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1월 1일 날 문재인 대표 어디로 갔습니까? 무등산 갔잖아요. 1월 1일 날 첫 행보가 무등산 가서 그때 나온 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1박 2일에 걸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미워도 다시 한 번. 2번 실패 없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 메시지거든요. 시종 일관 이 무등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이 호남의 행보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안철수를 타고 넘어서 지지율을 이렇게 상승한 거는 괜히 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월 1일 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안철수 전 대표 뭐 했냐 말이죠. 며칠 칩거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가서 세스 본다고 제4혁명을 보고 온다고 그냥 훌쩍 떠나버렸어요. 호남 민심 쟁탈전에 있어서 기선을 제압당한 거는 안철수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뒤늦게 가서 2박 3일 동안에 일정을 보니까 16군데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호남 민심 놓친 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와 그 국민의당의 지금 위기의식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조기 대선이 실현된다면 지금 승부처는 호남이라는 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원일이 기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손을 좀 들어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호남 사람의 민심, 호남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사람 편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길 사람, 될 사람을 밀어준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만약에 상승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다시 또 안철수 전 대표에게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한쪽이 향후에 대선의 가능성이 없다. 그럼 당연히 지지하지 않겠죠. 그거야 호남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들이 다 사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주도권을 완전히 정말 망가뜨릴 정도로 잃어버리게 되면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이 필요하겠고요. 물론 향후에도 몇 번의 좀 분기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민성기 기자가 야권의 심장부를 호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로 저도 공감하면서 동시에요. 야권 전반에서의 지지하고 호남에서의 지지하고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려면은 호남에서의 지지가 상승했을 때 가능한 거고 문재인 대표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만큼 내려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지가 지지부진하고 호남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표 최근에 잘 나올 때는 개인 지지도가 30%를 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죠. 호남에서도 지지가 민주당도 앞서고 있고 문재인 대표도 앞서고 있지만 과연 과거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했지만 그 미운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워도 다시 한번 무작정 다시 한번이 아니라 그 불신의 원인을 정말 씻어줘야 되는데 이번 방문 발언에서 과연 씻어줬는가 이런 논란 여전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야권의 주도권 차원뿐만이 아니라 야권 전반에서의 지지 분위기가 호남에서의 지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중요한 지점일 수밖에 없죠. 미워도 다시 한번 저를 아이언맨 강철 요정으로 불러주세요. 문재인, 안철수 두 정치인의 호남 민심 쟁탈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에도 안철수 전 대표를 대신해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끄집어내서 제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 호남을 순방하면서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 수사하느냐, 특검이 수사하느냐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한정된 특검을 택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년 총선 당시 호남 정계 은퇴 발언에 이어서 호남인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진실하고 간절해야 합니다. 야당과 호남을 분열시킨 대북 송금 특검 문제에 대해서 문 전 대표의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저는 TV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박 전 대표가 대단히 공세적이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이면 사실상 2003년 그러면은 벌써 14년이 지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박 대표의 의도는 뭘까요? 호남에서 소위 반문재인론, 반문재인 정서를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게 대북 송금 특검 사건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왔죠. 1년 넘게 복역을 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정몽원 전 현대회장이 수사받던 도중에 또 자살을 하기도 했고. 목숨을 끊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 민심을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호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파고들면서 문재인 대세론이 호남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얻었던 호남 지역에서 얻었던 표보다 더 많이 얻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북 송금 특검 사건이 호남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서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다. 그 부분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당시로 그래가지고 갈등이 많았죠. 사실은 이후에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그것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됐죠. 그래서 중요한 국면마다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방문해서 광주 선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포럼 제목도 포럼 광주가 되겠는데 지난 2012년에 대선 때도 중요한 국면에서 야권 통합 관련 지지를 호소할 때 광주 선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대 국회에서 730 재보선 패배하고 나서 광주 가서 발언했다가 공항에서 피해가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대 총선 앞두고 분당 과정에서 방문하고 했었는데 지역에 갔을 때 그렇게 설득력 있는 뭔가 호소를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전 대표의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아까 화면을 보았지만은 김대중 정부하고 이제 관련성을 박 전 대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공통으로 계승하기 때문에 야권의 대표다라고 얘기하는데 김대중 정부와 관련성을 논의할 때마다 조금 어긋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이 충분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화면을 보셨겠지만은 광주에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는데 지지한 당사자는 두 사람 다 부산 출신 두 유력 후보가 광주에 가서 호소를 하는데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호남 지역에 매력 있게 호소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을 아마 잘 보살펴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아직 반응 없죠. 반응 없죠. 지금 저거 TV 공개 토론 지금 요청했잖아요. 박지원 저 대표의 저 말이 문재인 대표한테는 엄청 저게 아픈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저 대북 송금에 대해서 그 섭섭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대북 정책, 이른바 이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정체성과 일관성, 방향성에 대해서 정식 정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만큼 아픈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 호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산 출신의 두 남자가 와서 호남의 적통임을 주장하면서 호남 민심을 호소하고 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문재인은 믿고 안철수는 어디 갔냐잖아요. 근데 안철수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게 막 호남 민심을 지금 해짓고 다니는데, 문재인 대표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 하지만 호남 사람들하고 특히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문제는 진짜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북 송금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래서 이거를 TV 공개 토론을 하자 아마 저 문재인 대표가 쉽게 받지 못하는 제안일 겁니다. 제가 어제 호남 출신의 중진 의원을 한 분 뵀는데 만나서 문재인 대표, 전 대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남의 정서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소위 호남 홀대론 그리고 대북 송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깨끗이 잘못했다고 했으면 되는데 자꾸만 여러 가지로 이유를 붙여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에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호남 정서를 박지원 대표가 정확하게 읽고 아픈 곳을 지금 찌르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는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난 대선 때, 그 이전 대선 때 한 번 다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검증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북송금 특검도 다시 문제 제기가 된 거고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에 나왔던 그 북한에 대해 인권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하고 다른 프레임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다른 쟁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등은 지난 대선하고 같은 국면으로 야권을 총동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권 내부에 들어있는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다시 반복해서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지역 방문해서 뭐 공동정부, 연정 이런 얘기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제안이죠.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안철수 대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 구도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그러지 말고 야권끼리 싸우지 말고 나 연정도 할 수 있다고 이번에 던졌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하고 안철수 대표는 뭐 비교적 아주 깔끔하게 딱 반응이 딱 나왔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선 자강론과 독립적으로 해서 정면 대결하자라고 그랬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던진 이 국민의당과의 연대 문제는 당분간 이게 뭐 이슈화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연정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 결선 투표제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이야기 해드렸고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추격해야 될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 어제도 저희가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의 대선 출마 선언 때 그동안 뉴스에도 잘 나가지 않았던 그런 화면까지 제가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대통령이 인정해야 되는 우리 국민의 지지를 무대에서 엑소를 한번 콜라 한번 딱 하시는 걸로 공약해 주셨으면. 제가 안 짰는데 이거 바로 나오네. 와. 그 어디 이렇게 공격. 그래서 우리 안사님이 우리 아들이 그냥 우리 연락하셔서 이렇게 포옹하고 어머님은 따뜻한 곳으로 솜털이 남아있는
고사리 쏜 아들을 시커먼 고무 공장까지 바래다 준 제 어머니는 상대원 시장 화장실 앞에서 휴지를 팔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쁘지요? 많은 사람들한테 피부 곱다고 많이 칭찬받는데 우리 어머니 떠시는 거 봐. 우리 어머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선은 예전에는 보통 기자들 불러서 기자들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보면은 좀 이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출판 기념회였죠. 자기 이제 자서전 같은 책 하나 내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거대 담론을 이제 던졌는데 지금 이제 그 보면은 메이저 후보들 말고 이제 이른바 이제 마이너 후보들 보면은 저 아이디어와 이른바 정치 장소의 정치학을 파고드는 그 전략은 아주 대단합니다. 하여튼. 전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개인 스토리를 지금 좀 내세우고 있는 거고, 안희정 지사는 지금 본인의 잠재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내내 얘기한 게 호남 내에서의 DJ의 적통이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 안철수, 문재인이 지금 그 민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면, 안희정 지사가 지금 노리는 것은 노무현의 적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거죠. 5시간 동안 사전에 전혀 각본을 짜지 않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SNS를 통해서 접속한 사람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고 대답했던 안희정 지사. 또 자신이 10대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공장에서 직접 일했던 그 공장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공장에서 출마 선언했던 이재명 시장. 근데 조금 전에 보면은 안희정 지사도 나름대로 개성 있는 출마 선언을 한 것 같고 이재명 시장은 스토리 있는 출마 선언을 한 것 같고 특히 어머니를 이렇게 끌어안는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지지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그동안의 인생 열정을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닥부터 컸던 얘기, 심지어는 본인에게 최근에 네거티브여서로 홍보가 되고 있는 형 관련 문제도 사실은 가족의 갈등 문제, 공적인 문제에 개입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다는. 셋째 형님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해명의 계기도 해가지고 상당히 스토리가 있고 호소력 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경쟁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 민주당 내부의 경선에 어떻게 임할지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문제가 되겠고요. 아까 안희정 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 논쟁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른 후보들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지적을 하더라도 적어도 문재인 전 대표에 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일정한 시점에서는 두 사람 간의 지지도는 제로섬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 한 5% 내에 대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가 한참 치고 나가려면 적어도 일정한 표는 지지도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또 그 단계에서도 지금처럼 선의의 경쟁 방식으로 갈지 이런 것도 좀 주목할 대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3위를 달리고 있고요. 문재인, 반기문, 그다음에 이재명, 안철수 대표가 4위고 그런 면에 비하면 안희정 지사의 지금 지지율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희정 지사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일단은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약점이라고 그러면 좀 안정감 그리고 자꾸만 패권 세력이라고 지적을 받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좀 안정감에서 조금 호평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간지대로 좀 넓힐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선을 잘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더라도 안희정 지사가 선전을 하면 그게 문재인 전 대표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민의당의 대선 주자들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다른 주자들은 아직 출마 선언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아마도 설 연휴 직전 또 설 연휴 직후에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엔 반기문 전 사무총장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오늘 점심인가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만났다면서요? 오찬을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또 두 분이 만나서 나온 이후에 발표 내용 중에 주목되는 거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 언론용어로는 제3지대고 양측에서는 비패권 세력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러니까 패권주의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런 내용이 브리핑에 있었습니다.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민성 기자가 제3지대론 이야기했으니까 저희가 한번 제3지대론이 어떤 구도인지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 보면서 우리 김만우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민의당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보이고 가운데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보이고 바른정당과 반기문 전 총장이 보이고 아래쪽에 새누리당이 있어요. 네. 반기문 전 총장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반기문 총장도 이제 위원을 확대하고 정치교체가 사실은 제3지대론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3지대론이 세 번째 세력이라는 의미 차원이 아니라 현재의 여야 구도를 넘어서는 제3지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돼야겠는데 반기문 총장이 현재 여야 구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중심이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바른정당 중심으로 먼저 섰을 경우에 제3지대를 구축할 수 있을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먼저 중심을 바른정당 현재 여권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은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는 국민의당까지 확산되어 있는 그 지역을 갈 수 있을지 저는 그 전략적 포지션이 좀 맞다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미 선언을 했죠. 국민주권개혁회의 출범을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당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다. 나중에 하나의 당으로 통합할지 아니면 같은 세력으로 갈지 두고 볼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태풍의 해처럼 되어 있는 게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되어 있는데 지난주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 지금 특히 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상당히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특히 개헌 문제에 관해서 그런 입장인데요. 이 비판적인 시각이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틀을 벗어날 정도로 행동을 할 것인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틀을 벗어난 상황이 생긴다면은 저는 제3지대론이 상당히 강하게 출렁거리는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 그림상에서 보면은요, 국민의당이 조금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학규 전 대표 외에는 나머지 정당과의 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국민의당에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3지대론이 일단 가능한 부분은 두 번째 줄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부터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능한 걸까요? 제3지대가? 그래서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저 화면에서 말이죠. 저 3자 있잖아요. 저 3자를 한 절반 정도 줄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저 제3지대론이 폭발력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제3지대론이 되려면 저기에 지금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빠져 있잖아요. 안철수하고 박지원이 빠져 있다고요. 안철수와 박지원이 빠져 있는 제3지대론은 그거는 빅텐트가 아니라 스몰 텐트나 미들 텐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의원의 반응이 좀 냉소적이잖아요. 지금 이제 만났다 안 만났다 했지만 만나긴 만난 걸로 지금 확인은 됐지만 그 김종인 의원의 반응이 그거잖아요. 정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러면서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기자들한테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만났다 안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공개했느냐 안 공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김종인 의원이 요구하는 거는 프로페셔널한 정말 선수급의 이 그림을 짤 수 있는 거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는 짓이 아마추어라는 거죠. 이 수준이. 지금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김종인 의원의 저 불만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불만이에요. 뭔가 이렇게 도모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발이 맞지 않는다. 뭐를 하나 패를 딱 던져주면 그쪽에서 상하는 패가 날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서의 제3지대로는 현재로서는 그 회의적인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쪽에서 좀 셔터를 내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금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 결국은 이제 선택지는 제3지대에서 할 수 없고 신당 만들 돈도 없고 조직도 없으니까 결국은 바른정당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나 그렇게 가면 그림이 확 쪼그라들기 때문에 제3지대론이 폭발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국민의당과 손학규 전 대표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가 하나의 큰 조직이 돼서 이 안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는 뭐 이런 그림이 그렇죠. 이른바 제3지대로는 빅텐트론이 되겠군요. 그렇죠. 제3지대가 의미가 있으려면 텐트가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반기문 총장 자체가 지금 그동안에 좀 오락가락 좀 했잖아요. 진보주의적 보수주의자라 그랬는데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건 뭐 간접 인용입니다만은 결국은 나는 그래도 보수인가 봐. 이런 말씀 지금 하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수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보수의 대표주자임을 선언을 하고
텐트를 크게 키울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시점인 거죠.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보수 바른정당의 중심을 잡아버리면 3지대로는 이미 물 건너갔다. 반기문 총장은 그냥 현 여권에서 조금 개선된 후보 정도다라고 안착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만약에 포괄하는 제3지대의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노린다면 중심을 바른정당에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중앙에 두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겠죠. 이미 방향이 한쪽으로 기운 것 그게 같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글쎄요.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측의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반기문 전 총장과 관련해서 바른정당 아니면 제3지대 빅텐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텐데 나는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이상일 전 의원이 현재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앞으로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명확한 답변은 안 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을 돕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 전 총장께서 오늘 내일 사이에 당장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실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이 내일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실 거라는 보도를 했지만 저는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요. 또 바른정당에서 반기문 전 총장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현재 그쪽에 입당하시거나 이런 결정은 내리실 것 같지 않고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시든 대통령 후보로서 본선에 도전하실 경우에 그 과정에서 다른 예비 후보들과 어떠한 경쟁도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하실 걸로 생각하고 그런 공정한 경선 이런 거를 통해서 당당한 대권 후보, 본선 후보가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 또 반기문 전 총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시청자께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왜 빨리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반기문 전 총장이 도대체 언제쯤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또 기자들이 알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할까요? 글쎄요,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손학규 전 대표까지 다 만나보고 소위 제3지대론 가운데 가능한 시나리오가 뭔가서부터 따져보겠죠. 보고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반기문 전 총장 주변에서는 일단 독자 세력화하고 그다음에 바른 정당과 연대를 통해서 좀 중도 보수의 색깔을 띠는 연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의 비문 계열이나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이런 수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그림에다가 민주당의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와 반대진에 있는 의원들까지도 또 만약에 합친다. 제3지대로는 그러면 빅텐트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 중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중도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저 안철수의 싸움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 이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도 포기 0%도 가능성 없다.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조금이라도 포기 가능성이 있다면 당장 내일 여론조사 팍 쳐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설령 혹시 나중에 중도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절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 진영에서는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그런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반기문 총장의 지지가 많이 떨어진다면은 그 떨어진 지지는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겠지만 가장 많이 갈 곳이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쪽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한때 지지가 높다가 이 정도로 처진 여러 가지 본인의 책임도 있고 하지만은 그중에 하나의 분기점이 반기문 전 총장이 주요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조사 대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중도 계층들이 반기문 총장한테 쏠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반기문 총장한테 끌어왔던 표들이 만약에 다시 자리를 찾아가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낙마한다면은 본인하고 1대1 대결 구도가 될 거다. 그걸 전제했을 경우에는 좀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이후
행보, 이제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당에 입당을 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제3지대의 본인이 중심이 돼서 여러 정치 세력을 아우르게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앞으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